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싸움은 언제나 기관 투자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2021년, 사상 처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벌어지니 바로 게임스탑 사태. 오늘의 수업 내용은 대체 어떻게 개미들이 똘똘 뭉쳐 게임스탑 주식의 쇼스퀴즈 사태를 일으켜 헤지펀드들에게 25조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혔는지, 여러 주인공들의 상세한 역사와 뒷이야기, 그리고 게임스탑 사태 이후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을 이끌어온 주체는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상당히 위험한 베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러나 과도한 위험은 이따금 큰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그리고 월가 최고 스타들이 모여 만든 LTCM이라는 헤지펀드는 1994년 무려 12억 달러, 약 1.6조 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25배에서 30배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사용해가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998년 마이너스 92%라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파산하였습니다. 그들의 너무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파산을 그대로 두었다간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질 위기가 있었고, 결국 페드는 주요 은행들과 협력하여 3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죠. 2008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MBS와 CDO의 지나친 레버리지를 사용해 투자했던 것이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당시 기관 투자자들은 수조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정부의 구제금융 덕분에 수많은 회사는 파산 위기를 넘겼으며 일부 회사의 경영진은 그 와중에도 수천억 원의 성과급을 챙겨 비난을 받았죠. 반대로 그 고통은 온전히 개인 투자자의 몫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을 잃었으며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 퇴직연금 그리고 투자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이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번번이 골리앗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으며 싸움에 진 다윗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로 인해 10여 년간 이어진 자산가격 상승의 최고 수혜자는 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헤지펀드였습니다. 헤지펀드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기관 투자자 혹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아닌 이상 돈 되는 것은 뭐든지 아는 펀드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연봉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을 가져가며 그 중에는 게임스탑 사태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게이브 플로킨도 있습니다. 1978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플로킨은 노스웨스턴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인 캥그리 피네시타델 그리고 스티븐 코엔의 SAC 캐피탈 등에서 일했습니다. 2014년 SAC 캐피탈을 떠난 그는 SAC의 대표 스티븐 코엔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아 멜빈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2015년 47%의 수익률을 기록해 헤지펀드 수익률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일약 슈퍼스타로 떠오른 플로킨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에 이르는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멜빈 캐피탈의 주된 투자 전략은 좋아 보이는 회사를 매수하고 망할 것 같은 회사를 공매도하는 전형적인 롱숏 전략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매수에 비해 훨씬 위험하며 불리한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상승하는 경향이 많으며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죠. 업틱룰 등의 규제로 인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매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즉 확실하게 망할 것 같은 회사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멜빈 캐피탈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공매도 투자에는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게임스탑은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 매장이 있는 게임 전문 소매점이며 PC게임, 콘솔 및 주변 기기를 파는 곳입니다.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대중화되며 게임스탑은 2000년대 중반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죠. 그러나 게임 개발사들이 직접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배포하거나 디지털 다운로드 및 온라인 스토어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게임스탑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기업의 수익이 급격히 하락할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덕분에 수많은 매장이 폐쇄되기도 합니다. 게임스탑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였으며 주가 역시 계속 하락했기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회사였습니다. 멜빈 캐피탈은 2014년부터 게임스탑을 공매도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4분기에는 60만 주를 추가로 공매도하여 약 1,500억 원치 주식을 공매도하였죠.
투자의 세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죠. 미국의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5에서 10달러에 이르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기에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HTS나 MTS가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기관 투자자들은 1년에 2만 달러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블룸버그 단말기 등을 통해 최신 뉴스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는 시간도 늦었죠. 10달러 혹은 50달러의 소액으로 각자 투자를 하다 보니 응집력도 없으며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투자하기도 했죠. 그런 와중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혁명가도와 같은 앱이 등장했으니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만나 친구가 된 블라디미르 테네브와 바이주 바트는 금융기관을 위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경험을 제공하여 금융 시스템을 민주화하자는 목표로 2013년 로빈후드를 창업하였습니다. 로빈후드 앱에서는 주식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부담을 없앴습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도움이 되는 각종 데이터와 뉴스, 정보 등도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투자가 처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빈후드는 수수료도 받지 않고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객의 주문 정보를 시장 조성자 혹은 마켓메이커라 불리는 증권사에게 팔아서 돈을 법니다. 만일 여러분이 로빈후드 앱에서 매수나 매도를 하면 여러분의 주문은 거래소로 가는 것이 아닌 증권사가 매수 매도 주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사가 더욱 쉽게 매수자와 매도자를 짝지어 줄 수 있겠죠. 만약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 호가가 10달러, 10.10달러에 이루어져 있다면 증권사는 이를 자체적으로 10.03달러, 10.07달러에 체결시켜 줌으로써 고객들은 더 싼 가격에 매수 혹은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어 좋고 증권사는 차이인 0.04달러를 수익으로 챙긴 뒤 로빈후드와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로빈후드 총 수익의 절반가량이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죠. 멜빈 캐피탈의 대표 게이브 플로킷이 근무했던 헤지펀드 시타델의 오너인 켄 그리핀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시타델 증권 말이죠. 사실 헤지펀드 시타델과 증권사인 시타델 증권은 엄연히 다르지만 어쨌든 주인은 켄 그리핀으로 동일하니까요. 이제 주식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각종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처럼 그들의 정보를 공유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레딧은 그 중심으로 떠올랐죠. 레딧이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서 사람들은 서브레딧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생성된 서브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올렸죠. 그리고 2019년 8월 월스트리트 배치에 한 명의 유저가 나타나 게임스탑에 투자한 것을 매달 인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Deep Fucking Value, 우리말로 존나 저평가.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게임스탑을 공매도한 멜빈 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배치의 사람들도 게임스탑이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회사라 생각했으며 딥퍼킹 밸류가 매달 올리는 인증글을 단순히 비웃으며 넘겼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도시는 락다운에 돌입했으며 경제가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미국 정부는 케어스 액트, 긴급조치법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봉쇄되는 바람에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점이죠. 집안에 갇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놀이를 찾아야 했고 주식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페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로 낮추었고 이 덕분에 주식시장이 급등하자 모두의 관심이 주식으로 쏠리게 되었죠. 로빈후드는 구글 플레이 기준 다운로드 순위 1위가 되었고 이외에도 각종 주식 투자 앱이 상위권을 기록합니다. 주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레딧 앱 역시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죠. 그리고 2020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게임스탑은 모두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 최대 애완용품 온라인 플랫폼 추이의 설립자인 라이언 코엔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더니 2주 만에 회사 지분의 10%를 매입한 거죠. 2018년 약 4조 원의 회사를 매각한 코엔은 이 돈으로 알스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였고 게임스탑에 투자했죠. 한 주당 4에서 5달러 수준이던 게임스탑 주식은 코엔이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일주일 만에 30% 급등합니다. 이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레딧에서 제프 아마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앨번 차우. 졸업 후 여러 금융권에 입사 지원을 했던 그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자 개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라이언 코엔의 투자 소식으로 게임스탑이 급등하는 것을 지켜본 그는 코엔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엔이 추이닷컴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을 확인하자 게임스탑 역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차우는 게임스탑 사태의 원인이 되는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게임스탑의 공매도 미상환 잔고율, 즉 공매도된 주식의 양이 무려 140%에 달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율은 7에서 10%가 정상인 상황에서 140%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였죠. 이때 차우는 쇼스키즈에 주목합니다. 쇼스키즈란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상승할 때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가 더욱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매도자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죠. 실제로 2008년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폭스바겐 주식은 포르쉐가 폭스바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자 공매도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숏스퀴즈에 나섰고 폭스바겐은 잠시 동안이지만 전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될 정도로 급등했으니까요. 2020년 9월 8일 차우, 아니 제프 아마존은 레딧에 이러한 분석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스탑은 투자하기에 별로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프 아마존이 올린 쇼스키즈 아이디어는 매우 섹시했죠. 이 글은 온라인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 배치의 구독자는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 그리고 헤지펀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쇼스퀴즈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로 모여 게임스탑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스탑의 갑작스러운 폭등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게임스탑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하나의 채널을 발견합니다. 로링 퀴리, 한글로는 포효하는 야옹이. 그는 유튜브에서 본인의 투자 철학 및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였고 그중 가장 많은 포지션이 바로 게임스탑이었죠. 그가 생각하기에 게임스탑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것이며 회사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스탑은 극도로 저평가된 주식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로링 키리가 레딧에서 꾸준하게 게임스탑 투자 인증을 하던 디퍼킹 밸류라는 점 말이죠. 그렇다면 디퍼킹 밸류 혹은 로링 키리란 과연 누구일까요? 1986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키스킬. 그는 대학교 시절 육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전미 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로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유튜브 방송에서 빨간색 머리띠를 하고 나오는 이유도 육상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킬은 2009년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그 어떤 곳에도 취업을 할 수 없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 투자자가 기업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친척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친척의 스타트업이 망한 후 그는 계속 스타트업을 전전하였지만 결국 2017년 백수가 되었고 2년 동안이나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절박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2019년 중반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게임스탑 주식의 3% 이상을 매입하고 이사회에 자사주 매입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자 키스길 역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게임스탑의 주가가 3달러였을 때부터 2년 동안 꾸준히 주식을 모은 그는 2020년 레딧에서 게임스탑의 숏스퀴즈에 관한 아이디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모든 포트폴리오를 청산하고 게임스탑 주식 그리고 게임스탑 콜옵션에 몰빵합니다. 5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만 원 정도로 시작한 그의 자산은 게임스탑 주식이 급등하면서 어느덧 수천만 달러를 돌파하죠. 게임스탑의 주요 주주가 된 라이언 코엔은 2020년 11월 게임스탑 이사회에 공개 사안을 보내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1일 마침내 게임스탑 이사회에 3개의 자리를 받게 되죠.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열광하며 게임스탑 주식을 더욱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코엔이 게임스탑을 되살릴 거라는 기대, 그리고 숏스퀴즈에 대한 기대, 여러 희망이 뒤섞여 1월 13일 하루 만에 주가는 57% 폭등합니다. Show me the tendies! Happy Wednesday! Happy GME 30! Let's go! Dun dun dun! Dun dun dun! 평소에는 하루에 700만 주가량만 거래되던 주식이 이제 1억 4,400만 주나 거래되면서 게임스탑을 공매도하던 헤지펀드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이어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장하는 회사의 주가는 오르고 쇠퇴하는 회사의 주가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억 1,600만 달러의 빚이 있는 게임스탑은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회사였죠.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이성적 판단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나의 게임 혹은 도박으로 생각했으며 단지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는 것이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락다운으로 인해 외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주식 차트를 구경하는 것은 최고로 짜릿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와 키스길 외에도 인스타, 틱토커, 유튜버들까지 참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투더 문을 외치며 로빈후드 앱을 통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트윗을 남기면서 말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추종하고 있었으며 147달러이던 주가는 순식간에 244달러까지 급등합니다. 언론에서도 게임스탑 사태를 다루기 시작하며 이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주목하며 매수합니다. 반면 게임스탑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면서 이를 공매도하고 있던 헤지펀드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공매도를 했던 멜빈 캐피탈은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본인이 일했던 SAC 캐피탈의 스티븐 코엔에게 7억 5천만 달러, 시타델의 켄 그리핀에게 20억 달러를 빌립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방으로 주가가 폭등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1월 26일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멜빈 캐피탈의 쇼스퀴즈로 주가가 더욱 상승하자 다른 헤지펀드들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주가는 더더욱 오르게 되죠. 게임스탑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은 무려 200억 달러, 약 25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 역사상 최초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긴,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날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공매도가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마치 도박판으로 착각한 개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몇 초마다 주가가 20에서 30달러씩 움직이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질주하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월 27일 월스트리트 배치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던 디스코드 채널이 잘못된 정보 유포,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등의 이유로 차단되면서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가 힘들어집니다. 다음 날인 1월 28일에는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빈후드가 게임스탑을 포함한 일부 종목의 매수를 제한해버리면서 매수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매도만 가능했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로빈후드 앱을 사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었기에 이는 엄청난 혼란 그리고 불안을 가져왔고 500달러에 달했던 게임스탑 주가는 순식간에 126달러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로빈후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식 거래는 즉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T+2일에 정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 브로커리지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넣어둔 예치금으로 선금을 지급합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그리고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예치금도 증가하며 게임스탑 주식의 변동성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다 보니 예탁결제원은 로빈후드에게 하룻밤 사이에 30억 달러의 추가 예치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내지 못하면 영업정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IPO도 날아갈 판이었기에 증거금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게임스탑의 매수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최대 고객은 시타델 증권이며 시타델 증권의 대표 켄 그리핀은 멜빈 캐피탈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었죠. 멜빈 캐피탈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를 떨어뜨려야 했고 시타델이 로빈후드에게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했죠. 구글 스토어 별점 테러를 비롯해 엄청나게 욕을 먹은 로빈후드는 다음 날인 1월 29일 금요일부터 곧바로 매수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되기 직전 말 그대로 대혼돈이 벌어집니다. 매수를 통해 가격을 오르려는 개인 투자자들, 가격을 내리려는 공매도 세력, 주식을 털고 나가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들의 매수 매도가 붙으면서 가격이 초단위로 미친 듯이 움직이는 전쟁이 벌어지죠. 게임스탑 주식이 매일 수십 %씩 움직이자 이것이 주가 조작은 아닌지 정치인들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길이 시장 조작을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사람들의 말처럼 로빈후드가 시타델의 외압을 받아 매수를 금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2월 18일 키스길, 로빈후드 대표, 멜빈 캐피탈 대표, 시타델 대표를 상대로 의회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I also believe the current price of the shares demonstrates that I've been right about the company. A few things I am not. I am not a cat. I am not an institutional investor. Nor am I a hedge fund. I'm just an individual whose investment in GameStop and posts on social media were based upon my own research and analysis. In early June of 2019, the price of GameStop stock declined below what I thought was its fair value. I invested in GameStop in 2019 and 2020 because, as I studied the company,
I became more and more confident in my analysis. I also want to say that I support retail investors' right to invest in what they want when they want. I support the right of individuals to send a message based on how they invest. As for me, I like the stock. I'm as bullish as I've ever been on a potential turnaround for GameStop, and I remain invested in the company. Thank you. Cheers, everyone. I am the founder and chief investment officer of Melvin Capital. Many investors on all sides have experienced losses. I want to make clear at the outset that Melvin Capital played absolutely no role in those trading platform decisions. In fact, Melvin closed out all of its positions in GameStop days before the platforms put those limitations in place. Most of our investments are long. When our research suggests a company will not live up to expectations and its stock price is overvalued, we might short a stock. Like with our long positions, our practice is to short a stock for the long term after extensive research. In addition,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absolutely none of Melvin's short positions are part of any effort to artificially depress or manipulate downward the price of a stock. We have been short GameStop since Melvin's inception 6 years earlier. In January 2021, a group on Reddit began to make posts about Melvin's specific investments. They took information contained in our SEC filings and encouraged others to trade in the opposite direction. Many of these posts were laced with anti-Semitic slurs directed at me and others. The post said things like, "It's very clear we need a second Holocaust. The Jews can't keep getting away with this." When this frenzy began, Melvin started closing out its position in GameStop at a loss. Not because our investment thesis had changed, but because something unprecedented was happening. We had no role in Robinhood's decision to limit trading in GameStop or any of the other meme stocks. I first learned of Robinhood's trading restrictions only after they were publicly announced. Almost 8 years ago, Beju Bhatt and I founded Robinhood. We believed then, as we do now, that the financial system should be built to work for everyone, not just a select few. We dreamed of making investing more accessible, especially for people without a lot of money. In late January, many brokerage firms saw a massive increase in trading activity in a handful of stocks. Prices were moving dramatically day to day, even hour to hour. One specific day, January 28th, proved to be a completely unprecedented event. The spike in trading activity and volatility meant that Robinhood Securities, our clearing broker, had to hold the line and post additional firm capital as collateral to support our clearinghouse deposit demands. On January 28th, our daily deposit requirement was 10 times more than on January 25th. As a result, Robinhood Securities, along with many other firms, imposed temporary trading restrictions on certain securities. First, Robinhood Securities put the restrictions in place in an effort to meet increased regulatory deposit requirements, not to help hedge funds. 그렇다면 게임스탑 사태 이후 주인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문회가 있고 다음날 기스길은 게임스탑 주식의 보유량을 2배로 늘려 총 10만 주를 샀으며 2021년 4월 16일 유튜브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사라집니다. 5만 달러로 시작한 그의 게임스탑 투자는 당시 3,400만 달러, 약 450억 원까지 증가했죠. 그리고 얼마 전인 2024년 5월, 길은 오랜만에 소셜미디어 X에 글을 남겼고 이에 환호한 사람들로 인해 게임스탑 주가는 순식간에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4년 6월 초에는 본인의 게임스탑 포지션을 공개했으며 주식과 콜옵션을 합쳐 무려 2.1억 달러, 약 2,7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대표는 청문회에서 게임스탑의 매수 제한이 시타델 그리고 켄 그리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발견된 문자에서 매수를 막기 하루 전 로빈후드의 관계자는 시타델의 사람들과 이야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로빈후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공동 창업자인 블라디미르 테네브와 바이주 바트는 각각 27억 달러와 24억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헤지펀드를 위해 본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로빈후드를 계속해서 탈퇴했으며 덕분에 주가는 상장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임스탑 사태로 2021년 1월에만 마이너스 53%의 손실로 약 8조 원을 날린 멜빈 캐피탈은 결국 2021년 한 해를 마이너스 39%의 손실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5월 멜빈 캐피탈은 폐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멜빈 캐피탈의 대표 게이브 플로키는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멜빈 캐피탈을 폐쇄한 이후 곧바로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톨 우스 캐피탈이라는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해 CIO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NBA 팀 중 하나인 샬럿 호네츠의 지분을 마이클 조던으로부터 인수해 공동 구단주가 되기도 했죠. 약 70조 원을 운용하는 시타델 헤지펀드는 매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켄 그리핀 역시 매해 수조 원의 연봉을 받으며 2023년 기준 그의 자산은 약 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게임스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추이닷컴의 설립자 라이언 코엔은 2023년 9월 게임스탑의 CEO가 되었으며 게임스탑 외에도 파산보호 신청을 한 B&B 주식을 매수하여 5개월 만에 800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밈 주식의 대가로 등극합니다. 게임스탑 사태로 주식에 중독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AMC, 블랙베리, B&B 등의 밈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덕분에 이러한 주식들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돈을 번 투자자들보다는 잃은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한 번의 도박이 우연히 성공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 보면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스탑 혁명이 남긴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제 헤지펀드 중 85%가량은 인터넷을 뒤지며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트레이딩 회사에서도 수백 수천 개의 텔레그램 방의 글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 얘기하는지 판단해 투자하고 있습니다.